안녕하세요. 경제인준비위원회 아담 스미스입니다. 지난 강의를 끝으로 소비자 이론은 모두 마쳤고 오늘부터는 총 3강에 걸쳐서 생산자 이론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생산자 이론은 7강 생산, 8강 비용, 9강 이윤 이렇게 총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럼 오늘은 7강 생산 이론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산자 이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어요. 기간에 대한 정의인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단기와 장기로 기간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미시경제학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거시경제학에서는 단기와 장기에 대한 개념 구분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학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미시경제학에서 쓰이는 기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생산 요소가 존재하고 그리고 기업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장기는 생산 요소가 모두 가변적이고 그리고 기업의 진입과 탈퇴가 가능한 그만큼 긴 기간을 상정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생산 요소는 바로 아래에서 기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L은 노동을 의미하고요. K는 자본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에서 의미하는 고정된 생산 요소는 무엇일까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노동은 단기에도 고용이 쉽게 변동이 가능하지만 기계 설비와 같은 자본의 경우에는 내가 들이고 싶다고 해서 쉽게 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게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이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에는 이렇게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고 그렇게 가변 요소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 생산함수는 생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알아두기로 하고요. 자, 그럼 먼저 단기 생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기서 단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할 때 그 짧은 기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번 페이지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4강 소비자 이론에서 효용을 학습할 때 그것과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몇몇 기호와 글자만 조금씩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생산자 이론에서 학습할 부분들이 소비자 이론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용 이론과 이윤 극대화는 새로 배워야 하지만 적어도 7강 생산 이론에서는 소비자 이론에서 배웠던 사항들과 그런 비슷한 원리의 개념들이 있으니 비교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수직축에는 TP, 총 생산을 나타내고 있고 수평축에는 L이라고 해서 노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은 바로 이 모형에서는 단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고정된 자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잠시 제외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총 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의 총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총 생산은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을 계산하기 위한 재화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차 증가하다가 어떤 구간을 기점으로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서 최대치를 찍고 다시 내려가는 생산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소비자 이론에서 배웠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비슷한데 이걸 두고 생산 이론에서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곡선의 한 점에서 기울기가 보시면 기울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계 생산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총 생산 곡선에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한계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점점 가팔라지다가 어떤 구간을 지나서는 점점 완만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잠시 잘못 그렸는데 원래 이 점에서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나서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이 점이 한계 생산이 최대치가 되는 곳이죠. 그렇게 조금씩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 점에서 이제 한계 생산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경작에서 한계라는 의미는 추가되는, 즉 한 단위가 추가되어서 변화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단위가 추가될 때마다 변화하는 총량의 변화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도 봤듯이 한계 생산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 변곡점을 지나 감소하게 되고, 총생산 곡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이 점에서 한계 생산을 나타내는 곡선도 0으로 이어집니다. 즉 한계 생산 곡선을 이제 그려본다면 이 점이 최대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대치를 찍고 이후에는 감소하면서 이 점이 한계 생산이 0이 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생산 곡선도 이렇게 점차 감소하면서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생산은 노동 한 단위당 평균적인 생산량이라고 정의되는데,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한계 생산과 달리 총 생산물 곡선의 한 점과 그리고 원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잇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이제 그렇다면 평균 생산은 원점에서 잇는 직선이기 때문에 최대치를 찍는다면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이 평균 생산의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생산 곡선을 그려보자면 처음에 0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 점에서 최대치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평균 생산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한다면 생산 이론에서 생산의 3단계라고 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평균 생산이 극대화가 되는 지점, 이 점까지를 생산의 제1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총 생산이 최대가 되는 지점 혹은 한계 생산이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을 생산의 제2단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쭉 생산의 제3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것을 생산의 3단계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생산 이론에 있어서 당연하게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학습하였고, 이제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생산 이론의 핵심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봤던 익숙한 그림이죠. 소비자 균형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이뤘듯이 생산자 균형에서는 생산 극대화 혹은 비용 극소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말은 동일한 비용에서 얼마나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가, 혹은 동일한 생산에서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림에서 생산의 어떤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생산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소비자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조건의 결합에서 시작되는데, 객관적인 조건은 이렇게 비용, 그리고 임금 W, 자본의 가격 R이 있고, 주관적 조건에서는 생산 기술이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은 바로 비용 제약식에서 도출되는 등비용선이고, 주관적인 조건에는 생산 함수에서 도출되는 등량 곡선이 있습니다. 비용 제약식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 또한 기업의 예산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생산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이 제약식이 되어서 그 비용에 맞춰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C가 이제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의 가격 W와 노동을 곱하고 자본의 가격 R과 자본 K를 곱해서 더한 값이 총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생산 요소의 가격과
그리고 기업의 비용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용이 예산이 되어서 기업은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여서 각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로 인해 생산량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 제약식으로 등비용선을 도출하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생산함수를 통해서 등량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등비용선과 등량 곡선의 결합을 통해서 기업은 생산을 극대화하는 그런 생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산자 이론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량 곡선의 정의는 동일한 생산량을 위한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이론으로 따지면 무차별 곡선과 동일한 그런 맥락의 의미인데요. 등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생산량을 20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 20이라는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과 노동이 조합되어야 되겠죠. 만약 이 점에서 조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본이 4단위 그리고 노동이 1단위, 이렇게 노동 1단위와 자본 4단위를 통해서 생산량이 20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만약 자본이 만약에 이렇게 2단위이고 2단위일 때 노동이 2단위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도 똑같이 생산량이 20만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죠. 특징을 보시면 소비자 이론의 무차별 곡선과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와 잘 비교해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무차별 곡선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소비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통해서 단지 서술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다르게 등량 곡선은 기수적인 개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차별 곡선의 효용 10과 20 사이의 격차인 10은 큰 의미가 없지만, 등량 곡선의 생산 10개와 20개가 나타나는 차이인 10개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다음은 한계 대체율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 1단위 증가를 위해 감소해야 하는 자본의 크기입니다. 만약 등량 곡선이 이렇게 원점을 향해 볼록한 우하향의 등량 곡선을 그려본다면, 노동 이렇게 1단위를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의로 수치를 부여해 보자면 노동을 1단위에서 이렇게 2단위로 증가시킬 때 만약에 자본이 3단위에서 1단위로 감소하게 된다면, 여기서 노동은 한 개에서 2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변화분은 1이 되겠죠. 근데 자본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하나로 줄었기 때문에 변화분은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술 대체율은 2인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자본의 한계 생산분의 노동의 한계 생산분과 같다고 했는데, 즉 이 말은 똑같은 양의 생산을 위해서 노동 1단위가 자본의 2단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즉 이 말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한계 생산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과 수치를 통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계 기술 대체율이 되는데, 잘 보시면 노동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다 보면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예산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등비선을 도출할 것입니다. 생산자 이론의 기초를 보면서 비용 제약식도 잠시나마 살펴보고 갔었죠. 이것을 이제 그래프에 맞추기 위해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K는 마이너스 R분의 W R분의 C가 됩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W가 되겠고,
수직 절편은 이제 R분의 C가 되는 것입니다. 등비용선이라는 용어에서 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같을 등을 써서 비용이 같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비용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동일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른쪽 표를 보시면 등비선, 이것은 등비용선과 같은 말입니다. 이 등비선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임대료와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임금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금만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을 때는 기울기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완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와 비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만약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수직축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임대료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만약 임대료 R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분모에 있는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평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하락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용이 변화하게 되는 경우인데 만약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회전 이동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평행하여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용과 임대료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등비용선이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 균형의 도출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자 이론 때와 마찬가지로 등비용선의 기울기와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접하는 곳에서 생산자 균형이 달성되는데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MRT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MRTS라고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항상 뒤에 LK가 붙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의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MRTS LK를 제가 그냥 임의로 MRTS라고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MRTS는 오른쪽 공식을 보시면 MPK분의 MPL이죠. 이것이 주관적 가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등비선의 기울기인 R분의 W는 객관적인 비율로서 이 두 식이 동일한 수준에서 생산자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소비자 이론 때와 마찬가지로 W를 밑으로 내리고 MPK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균형을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바로 생산 요소의 가격인 이제 화폐 한 단위당 화폐 1원당 한 개 생산물 균등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용어가 좀 길긴 하지만 그 의미만 잘 알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산자 균형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겠죠. 확장선은 소득 소비 곡선과 같은 원리인데 그와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과 임대료는 일정한 상태에서 비용이 증가할 때 이동하는 생산자 균형점을 이렇게 연결한 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확장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장선이라는 게 이 그림에서처럼 반드시 직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동조 함수의 경우에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될 수 있는데 동조 함수를 제외하면 그다지 직선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생산 요소가 모두 정산제인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등비용선이 바깥으로 평행 이동할 때 이렇게 균형점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삐뚤삐뚤하게 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조 함수를 제외하면 반드시 이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반면에 생산 요소 중 하나, 예를 들어서 노동이 열등 요소일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가게 되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이렇게 휘어진 형태로 균형점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장성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등량 곡선에 대해 배웠는데 사실 선형 함수와 레온티에프 함수에 관해서도 소비자 이론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선형 생산함수와 그리고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선형 생산함수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나타난 등량 곡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노동 L과 자본 K 중 어떤 생산 요소로도 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생산 함수식은 이렇게 A와 B는 임의의 상수고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런 선형 생산 함수의 MRTS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는 B분의 A로 일정합니다. 이때 만약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일치한다면 노동과 자본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용이 되겠지만 만약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면 이때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등비선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인 MRTS가 등비선의 기울기인 R분의 W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량 곡선이 계속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K만 고용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코너 솔루션이라고 해서 구석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MRTS가 등비선의 기울기인 R분의 W보다 큰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건 너무 한 이 정도?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어내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라서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이렇게 밀어내게 된다면 결국 L만 고용하는 이런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형 생산함수에서는 구석해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형 생산함수에서 L과 K가 완전 대체 관계였다면 이번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서는 L과 K가 완전 보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노동과 자본이 어떠한 비율로 동시에 투입되어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노동과 자본이 각각 하나씩 투입되어서 생산이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1대1로 요소들을 투입되어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노동 2단위와 자본 1단위가 투입된다면 생산은 몇 단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바로 생산이 한 단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동이 2단위가 되더라도 자본은 그대로 한 단위이기 때문에 노동만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이 2단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이 2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 2단위와 자본 2단위가 함께 증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자면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본이 1, 노동이 1일 때 생산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이제 생산이 이렇게 2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이 2단위 그리고 자본이 2단위 그리고 노동이 2단위 이렇게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온티에프에서는 이렇게 등량 곡선이 L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레온티에프의 일반적인 함수식은 A분의 L 그리고 B분의 K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A, B 라는 비율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온티에프 식에서는 확장선이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소 대체 탄력성입니다. 기호는 흔히 시그마를 쓰게 되고요. 시그마 소분자를 쓰게 되고 요소 대체 탄력성은 MRTS 즉 한계 기술 대체율이 변화할 때 L분의 K는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생산자 균형을 이룰 때 MRTS는 무엇과 같다고 했죠? MRTS는 바로 R분의 W, 즉 생산 요소의 가격 비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분의 K는 자본 노동 비율이죠. 자, 그렇다면 요소 대체 탄력성은 배웠으니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떠한 충격을 줬을 때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렇다면 요소 대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요소 간 대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도 재화와 마찬가지로 생산 요소의 가격, 즉 임금이나 임대료가 변동하면 당연히 생산 요소도 그에 맞게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양의 노동을 유지할 리가 없겠죠. 물론 노동의 양을 그대로 유지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자본 가격 대비 노동 가격이 변화했을 때 노동 대비 자본의 비율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에서 공식으로도 바로 도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둬야 하는 요소 대체 탄력성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전에 봤듯이 선형 생산함수, 그리고 일반적인 등량 곡선에서 나타나는 생산함수, 그리고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이 셋 중에서 무엇이 가장 요소 대체 탄력성이 클까요? 이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걸 잘 생각해보면 무엇이 대체성이 가장 크다고 배웠죠? 바로 선형 생산함수죠. 완전 대체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대충 유추해 보아도 선형 생산함수가 요소 대체 탄력성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형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요소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가 됩니다. 반면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서는 요소 대체 탄력성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대체가 되지 않는 완전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요소 대체라는 말이 애초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요소 대체 탄력성의 크기 결정 요인은 등량 곡선의 곡률이 작을수록, 즉 여기서 이 곡률이 작다는 것은 이게 곡률이 가장 큰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곡률이 작다는 말은 그만큼 직선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상태가 요소 대체 탄력성이 가장 큰 무한대의 등량 곡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R분의 W가 증가할 때 노동소득과, 만약 이렇게 R분의 W가 증가할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소득 그리고 자본소득. 선형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임금 W가 증가한다면 구태여 비싼 노동을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은 완전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비싼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분의 W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 자본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증가했다고 해서 노동을 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은 항상 같은 비율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본을 늘리면 당연히 노동도 늘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노동소득도 자본소득분의 노동소득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잘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 덧붙여서 규모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라고도 하고요. 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생산 요소를 몇 배 투입했을 때 생산량은 몇 배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함수식을 보시면 여기에 노동과 자본에 각각 이렇게 람다배를 했을 때 생산량이 똑같이 람다배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CRS라고 해서, 즉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생산량이 이때 람다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 IRS라고 합니다. 그런데 CRS나 IRS 이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동과 자본의 람다배를 했지만 생산량은 그 비율보다 적게 증가한다면 이것은 규모에 대한 보수 체감 DRS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생산 이론의 전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소비자 이론만큼 공부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소비자 이론에 비해서는 조금이나마 수월하고 공부할 부분이 덜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 이론과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사항들도 있고 더군다나 비용 이론과 이윤 극대화 파트에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응용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생산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강의 비용 이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